지금 물가에 완전히 꽂혀 있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거꾸로 말하면 네. 지금은 불안하지만 네네. 아마 2달, 3달 뒤에는 이번 지나면서 아마도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또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네. 또 시장 전망을 최근에 또 가장 정확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지금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변곡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하락이 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여기저기에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한번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이 시점에 그 새벽이죠. 새벽에 네. 그 FOMC 의사록 발표가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장을 보다가 잤거든요. 네. 그게 아마 한 10시 반인가? 네. 그때 이제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는 좀 많이 빠졌어요. 빠졌었어요. 그리고 네. 막 뭐 바이든이 아직 러시아 철수 안 했다 막 네, 이런 네, 얘기도 그런 나오고 얘기 하면서 안 나오면서. 좋았다가 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네. 다시 좀 거의 말아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FOMC 의사록 발표가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네. 1월 FOMC 의사록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등을 했죠? 그런데 네네. 시장의 심리는 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단 덜 매파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좀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 맞는데 네네. 시장의 심리는 이렇게 걱정을 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연준이 이 정도 스탠스구나 좀 안도했다가 네네. 또 연준이 조금만 움직이면 갑자기 좀 불안해했다가 또 네. 안도했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 심리가. 네네. 근데 이번 연준 1월 FOMC 의사록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요약문에만 72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인플레로 끝내서 인플레로 네. 시작해서 인플레로 끝났다. 그러면서 금리 네. 인상 좀 빨리 할 수 있다. 네네. QT도 좀 강하게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6번 이상, 7번,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8번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에 말해줬던 연준의 스탠스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장 중에 좀 많이 밀렸던 증시가 좀 보합권까지, 좀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앞서 말씀하셨던 금리에 대한 시장의 심리 네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에 대한 결과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단기 채권 금리 2년물 1년물 채권 금리는 많이 빠졌고 네네. 10년물 30년물은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분들이 걱정하시는 장단기 금리 차도 조금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런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월 FOMC 의사록 이후에 안도했으니까 시장이 좋아질까? 잠시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그림 보시는 밑에 그림처럼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계속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연준의 스탠스가 비둘기파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매파적으로 갔는데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단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 자체가 시장이 부담스러운 흐름은 맞다라고 네네.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추세적으로 이제 쭉 올라갈 것이다. 그 부분은 확신할 수 없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72번이나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지금 시장의 화두나 이 뭔가 증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둔화될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시나요?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런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 이게 뭐냐면은 위의 그림은 이번에 발표된 물가 네네. 상승률인데 네네. 파란색이 12월, 회색이 1월이에요. 네네. 왼쪽은 전년 대비 증가율, 오른쪽은 전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네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네. 물가 상승이 7.5까지 올라간 이유는 네. 휘발유, 네네. 에너지 가격, 네. 신차, 중고차 요 세 가지를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병목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부분,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네네.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증가율은 둔화됐고요. 전월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다. 네네. 근데 문제가 되었던 건 네. 신차 가격이 더 올랐고 중고차 가격은 더 올랐어요. 이거는 뭐 사실 지금 그냥 업계에 계신 분들도 체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도 다행스러운 거는 네. 신차하고 중고차의 전월 대비 변화율은 좀 둔화됐거든요. 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에너지 가격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그림이고 네네.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은 아직까지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네. 전월 대비 변화율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면 네네.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주거 서비스라든지 교통, 뭐 의료, 서비스 쪽의 물가 상승률이 4%대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7.5에 있는 물가가 4%대까지 레벨 다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 그림들이 저는 아마 1분기를 지나면서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3월 FMC와 그 물가 상승률과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서 본다면 아마도 2분기부터는 조금 물가나 통화 정책이나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억눌렀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도 거의 뭐 좀 많이 좀 올랐었고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 때문에 거의 네. 한 96불, 5불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둔화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좀 약간 조정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단은 부분이? 네. 유가 자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YY 증가율인데 네네. 에너지 가격하고 원자재 가격이 매달 계속 쉬지 않고 오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올해 네네. 연말에는 둔화돼요. 아, 이게 어차피 네, 기저효과가 있었기 기저효과 때문에. 때문에. 거기다가 네네네. 저희 그 원자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로는 네네. 뭐 유가도 1분기가 피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네. 수요가 예상보단 좋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네네. 기대를 하면서 올랐잖아요. 아, 네네. 근데 거기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수요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지만 공급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특히 좀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셰일가스. 네네. 미국 쪽에서 셰일가스가 $90면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셰일가스에서 이게 생산도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초기에는 굉장히 시장에 반영을 많이 되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진정될 것이고 아, 네네. 그리고 또 이란 핵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공급 쪽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때 가장 물가 레벨은 높고 좀 안정이 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가 측면에서도 저희는 더 부담을 주기보단 물가에 좀 부담을 좀 덜어내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연준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매파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는 약간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물가에 대한 견제? 그렇죠. 약간 좀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연준의 네. 스탠스를 보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둔화된다는 건 알아요. 아,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의사록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요인들이 다 깨져버려서 7.5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일시적인 요인들은 둔화되고는 있지만 서비스나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들 미국은 주택가격이 물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딴 나라는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둔화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물가인 것 같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갔고 네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1월 CPI가 7.5로 나오자마자 특별 성명을 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 네네.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게 진정되는 그림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네. 당분간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구간이 저는 1분기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물가가 진정되는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좀 약간은 완화적인 지금보다 덜 매파적인 그런 네네.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물가에 완전히 꽂혀 있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거꾸로 말하면 네. 물가가 안정이 되면 그 목표가 아예 집중했던 목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진정되게 되면
빠르게 통화 정책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올해 6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저희 회사는 대신증권 6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그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3월 FMC를 지나면서 아마도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시장이 먼저 걱정한 부분들과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올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네. 더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물가가 7%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달에 50bp, 6월 달에 50bp, 네네. 9월 달에 25, 네. 12월에 25 정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 폭이나 강도는 3월, 6월이 가장 세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는 25. 그 다음엔 더 낮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빠르면 1분기, 좀 늦는다 하더라도 2분기가 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시장에서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안도하는 네. 그런 스탠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경제는 살아 그쵸, 움직이는 맞아요. 생물이잖아요. 맞아요. 생물이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집중을 하고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이 경제 지표도 같이 좀 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이다라고 네, 이제 네.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뭐 인플레도 인플레인데 경제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그런 미국 기업들의 뭐 밸류에이션이 합당화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를 쓱 봤는데 네. 확실히 좀 소비 지표랑 제조업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부터 약간 하향 추세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고용은 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저도 헷갈려서 네네. 저희 애널리스트 분하고 이코노미스트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고용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요 그림이 뭐냐면은 1월 고용 지표인데 아마도 취업자 수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바뀐다는 2018년, 게 19년치까지 네네. 다 변동이 됐어요. 예전 걸 조정했다 그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네네. 과거에 너무나도 좋았던 게 조금 하향 조정되고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게 상향 조정되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저랑 네. 이코노미스트 하시는 공동학 부장이랑 네네. 이 발표된 다음 날 토요일 날 저 아침에 나와가지고 네. 얘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막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봤더니 네. 미국 노동부에도 미국 기업들의 결산을 반영해서 리바이즈 했다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에 대한 분석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네. 자 일단은 네.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해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옛날에 봤던 거, 요 그림 보시면은 11월, 12월께 44,000명, 44만 명, 31만 명이 상향 조정된 거예요. 이게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년 6월, 7월은 40만 명씩 하향 조정되고 엄청나게 편차가 컸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 결과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용은 서프라이즈한 건 맞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바로 좋아질까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자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서 네. 변동성이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쫙 줄었다가 그렇죠. 진정되면 늘었다가 네. 좀 늘어나면 줄었다가 진정되면 늘었다가 요 패턴이었는데 네네. 요번 오미크론 사태에서는 그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 네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네네.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들면 아마 지금 2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더 줄어들면 고용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라고 볼 수 네네.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시차를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는데 실업률 왜 떨어지냐. 네네.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잘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실업수당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재정 지원도 받고 해서 네네. 돈이 엄청 많았어요. 일부 산업군에서는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을 받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았던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은. 근데 그게 네. 작년 9월, 10월 달에 다 끊겼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서 그동안 돈을 다 썼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소득이나 소비가 소득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돌아오나가 그 관건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번에 확 튀었습니다. 62%로. 사람들이 취업 시장 많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62%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셔가지고 네네. 노동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은 1월 한 달 동안에 139만 건이 늘었거든요. 근데
2021년 전체 늘어난 게 163만 건이었어요. 아. 1년치에 24만 건만 줄어든 거의 버금가는 숫자가 한 달에 다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건 굿 시그널.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뛰어들었고 지금 구인난과 구직난이 겹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기업들에서 많이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한두 달 뒤에는 이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왜 벌어졌냐라고 하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달에 90일간의 총력전을 발표하긴 했지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맞아요. 인건비 많이 올랐다고. 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네네. 인건비가 올랐는데 사람들이 안 왔던 거예요. 네. 취업을 안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취업 시장에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뛰어들었으면 아. 풀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공급망 병목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미국에서 막 돈 퍼주다 보니까 네. 어차피 뭐 나 돈 있는데 굳이 내가 가서 일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올리고 약간 그런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돈을 받았으니까 쓸 만큼 막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늘었는데 공급을 이렇게 메이크업 해줘야 되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네네. 격차가 벌어진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소득은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이 사람들은 조금 늘어나겠죠. 네. 이게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이 좀 당겨질 수 있다. 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뛰어든 이유는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만큼 뛰어들었으니까 한두 달 뒤에는 소득을 받아서 다시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쫙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 개선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소비나 제조업 지표가 별로 안 좋은 것은 이런 그림들, 시그널들이 나오긴 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솔직히 공장을 스위치 온 한다고 해서 바로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 수익이 돌리고 안정화되고 해야죠. 돌아가고 예열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비는 지금까지 소득이 줄어들었던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뭐 제조업은 지금까지 병목 현상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이 피가 안 도는 것처럼 네네. 안 돌다 보니까 제조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영향, 네네. 이게 있었는데 보여드렸던 고용이 조금 개선되고 소득이 좀 올라오게 된다면 소비도 살아날 것이고 병목 현상이 좀 풀리면 제조업 경기도 좀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불안하지만 네네. 아마 2달, 3달 뒤에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들을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고용이 약간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후행지표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이번에는 병목 현상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노동인구가 늘어났다, 요거는 아마도 어쩌면 선행지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